황희찬이 언제 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친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요르단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 1위 진출이 쉽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대표팀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대표팀에 황희찬 선수가 가장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이 지난 10월부터 상대팀들을 대파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1년도 되지 않아서 아시안컵 대회에 들어가자마자 경기력이 이렇게나 떨어진 걸까요? 사실 모두 그대로예요. 근데 한 명이 보이지 않죠. 바로 황희찬 선수인데요. 이 바레인전과 요르단전 모두 황희찬의 빈자리에 이재성 선수가 그대로 출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클린스만 전술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왼쪽 측면에 이기재가 기용되는 이유는 황희찬 선수가 넓게 벌리면서 그 사이에 중앙 공간을 삐집고 들어와서 크로스나 슈팅을 연결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황희찬과 이재성의 스타일 자체가 매우 다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재성 선수는 측면 넓게 벌려서 상대 풀백과 1대1 만들고 드리블로 제쳐서 나간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요르단전에서도 이재성 선수는 주로 공격이 연계한 상황에서 중앙으로 볼을 잡고 운반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 완전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중앙에 걸쳐있는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오게 되니까 왼쪽 측면 공간이 비게 되겠죠? 그럼 보통 이 자리를 이기재 선수가 빠르게 커버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기재는 측면에서 스피드가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왼쪽 측면 공격은 우리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기재와 이재성의 상성은 서로 맞지 않는 조합인 거죠. 차라리 후반전에 투입되었던 정우영 선수가 저돌적인 돌파와 파괴력을 보여주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기존에 하던 롤을 맡기에 더 적합해 보였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에게 클린스만 감독은 어떤 역할을 주로 맡겼어요? 바로 득점과 마무리죠. 수비 가담을 많이 하기보다 공격에 딱 집중하고 조규성과 앞선에서 득점하는 역할에만 굉장히 치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습 상황에서도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이 3명의 선수가 동시에 역습을 나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 결과 지난해 A매치 4경기에서 무려 2골이나 황희찬 선수가 득점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성 선수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득점에 능한 선수는 아니에요. 전반 초반에 이재성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왼발잡이다 보니까 오른발로 한 번에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접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황희찬 선수였으면 바로 슈팅 때렸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수비 가담에는 매우 성실한데 볼 탈취한 이후에 우리가 공격으로 나간 상황에서는 곧바로 가담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출발점 자체가 뒤에 있다 보니까 이 공수 왔다 갔다 하기 사실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공격이 대부분 오른쪽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강인 선수가 있는 자리죠. 그런데 요르단전에서 일단 이강인 선수 폼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왼쪽에선 공격 전개가 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르단도 이강인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결국 한쪽으로 치중된 공격은 언젠가는 결국 막히게 되어 있다고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 성공률이 요르단전에서 38%, 크로스 성공률도 25%, 볼 경합 상황에서 성공률이 38%에 불과했죠. 그리고 볼을 탈취당하는 턴오버에서는 17번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기록이에요. 지난 바레인전 모습에 비하면 다소 부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재성 선수 자체가 소속팀 마인츠에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 적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 측면에 나온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이재성의 특성상 활동량도 많고 축구 지능이 좋기 때문에 어디서나 활약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왼쪽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오른쪽에 있으면 이강인 선수처럼 접고 들어와서 중앙으로 침투할 수 있는데 왼쪽에서는 왼발로 크로스하는 거 이외에는 공격 루트가 딱히 보이지 않죠. 클린스만 감독도 뒤늦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이재성을 중앙으로 이동시켰단 말이에요. 이 전반에는 중앙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했어요. 중원의 박용우, 황인범이 상대 선수들에게 완전 둘러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르단이 전반 초반부터 이 두 선수를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까 이 패스 연계 자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대표팀의 가장 문제점은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 손흥민 선수가 또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손흥민이 내려와서 중앙에 둘러싸이면 사실 좋을 게 없어요.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는 손흥민의 볼 터치 자체가 좋지 않죠. 그리고 손흥민은 골대 근처에서 마무리의 강점인 선수인데 중앙까지 내려오게 되면 사실 여기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사실 굉장히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골을 기록했지만 유효슈팅은 하나밖에 없었고 볼 경합 성공률이 36%, 드리블 성공률이 20%, 턴오버가 무려 16개예요. 이 토트넘에서 직전에 보여주던 모습에 비했을 때 아시안컵 초반 성적이 완전히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레인전에서 이런 문제점이 똑같이 노출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요르단전 후반전에 중원에 이재성이 있다 보니까 볼이 돌기 시작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잘 수행했죠. 그리고 왼쪽으로 간 손흥민 선수는 수비수와 1대1로 맞닥뜨려서 드리블 돌파할 기회가 많았고
않았고요. 이 전반보다 훨씬 나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 후반전 역할을 황희찬 선수가 했으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긴 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역시나 조규성 선수가 아쉬운 활약을 펼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롱킥을 보내준 장면이 많았는데 여기서 조규성이 하나도 공중볼을 따지 못하고 요르단 센터백들에게 계속 밀렸어요. 조규성 선수는 오늘 공중볼 4번의 경합에서 모두 패배하고 승률이 0%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지금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황희찬 선수는 혼자 돌파로 상대 박스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오늘같이 답답한 경기에서는 상대랑 비벼주면서 몸싸움하면서 볼을 앞쪽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 자리로 가게 되고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 있다 보면 이 공격 시에 황희찬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투톱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이기재, 서령우 누가 나오든지 빠르게 돌파하면서 측면 공격을 커버하겠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조규성, 오영규 모두 이 제공권 면에서 중동팀들에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동점골 상황처럼 빠르게 공격수들은 침투하고 낮은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장 잘한 선수들이 바로 황희찬과 손흥민이에요. 아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증명이 되었는데 왜 이 타이밍에 부상이에요, 시찬이요. 그리고 대표팀의 현재 의문인 점은 이 토너먼트를 위해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훈련의 강도가 높길래 부상자가 이렇게 많은 거죠? 김승희 선수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아웃됐죠. 김진수의 경우에는 조별리그는 일단 출전이 불가해요. 이강인 선수도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라고 알려졌고 김태환, 양현준, 황희찬 선수 마찬가지라고요. 이 선수들이 모두 소속팀에서 부상을 달고 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시안컵 대비 훈련 중 나온 부상이기 때문에 정말 골 때린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에서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 이재성이 중앙으로 가다 보니까 중원에서 볼 배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고 대표팀 현재 가장 문제인 결정력 면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즉 작년 후반기에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저는 황희찬 선수가 빠지고 대표팀의 결과가 이러는 걸 보니까 좀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이강인 해조 축구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만큼이나 황희찬 해조 축구였다고요. 황희찬 선수가 해왔던 역할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곧바로 대체할 만한 색깔을 가진 선수가 없다는 말이죠. 대체자가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클린스만 감독이 실험을 안 해온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베스트 11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팀의 경기력이 온전히 달라지는 걸 너무나 증명하고 있다고요. 아무쪼록 꼭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로 진출하고 조 1위로 나가면 일본과 만나는, 우리가 1위로 진출하면 일본, 이라크, 카타르를 만나는데 반대로 2위로 진출하게 되면 사우디, 호주, 이라크를 만나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승을 하려면 가장 강한 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든지 우리의 전력이 강력해야 된다고요. 꼭 내부에서 전술 수정을 거쳐서 클린스만 감독님 제발 꼭 수정 좀 부탁드려요. 이 5일 동안 문제점들이 좀 해결돼서 3차전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다시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대표팀의 에이스 김민재 선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